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지난 7월 최백은 교수는요, YTN과의 인터뷰에서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각하다. 조선시대 말보다도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불평등의 중심에 우리가 사는 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해서 0.47% 올랐습니다. 2012년 5월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집값 오르는 것이요, 집 없는 서민들에겐 절망입니다. 딱 한 채 그곳에서 10년, 20년, 30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다지 반가운 소식이 아니지요. 이르면 다음 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전망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 세금 규제 등을 총망라한 종합대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공급 확대론이 불을 지피고 있고요.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역의 매물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서울 시내 그린벨트는 전체 면적의 4분의 1 정도 됩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마지막 보루라면서 해제에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이견은요, 결국 기승전 해제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공급 확대, 그린벨트 해제, 집값 안정, 정책 실패. 이 모델은 이미 지난 2005년 8.3.1 대책의 실패로 우리 사회가 익히 경험한 바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이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꼭 아셔야 할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에 건물이 기우뚱하면서 기울어지거나 무너져 내리는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복수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11시 22분께 서울 상도동에서 다세대 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졌습니다. 네네. 그 바람에 인근에 있던 그 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한 거고요. 예, 예. 다행히 공사장과 유치원에 이제 밤이다 보니 네. 사람이 이제 없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근 주민들은 깜짝 놀라서 지금 뭐 대피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죠. 예, 예. 이 건물이 그런데 기둥이 다 파괴가 돼서 사용 불능 상태라고 그럽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다시 지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폭우로 인해서 땅이 물러져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네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뭐 직접적인 연계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뭐 일각에서 또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지금 뭐 비도 그치고 해서 전국 공사장에서 공사를 지금 본격적으로 재개를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유사 사고가 좀 벌어질 가능성, 개연성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예, 예. 아시다시피 지난달 30일에 서울 가산동에서 아파트 앞 도로가 또 이렇게 땅 꺼짐 현상이 대형으로 발생해서 네네. 아파트 주민이 대피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제도 의정부 사패산 그 화령사 입구에서 가로 세로 5m, 깊이 5m 크기의 땅 꺼짐이 발생해서 지게차가 빠지는 그런 예. 사고도 있었거든요. 그 이외에도 지금 크고 작은 땅 꺼짐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역시 특히 공사장 같은 곳에서는 좀 안전사고에 유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게 뭐 지금 가을 장마까지 이제 지나간 상황인데요. 유사한 사례가 더 나오지 않겠는가 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좀 주변을 거듭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이슈는요, 잠시 후에 이미 다수 달 전에요, 사고 지역에서 실사를 하셨던 분이세요. 서울시립대 이수건 교수를 모시고요, 자세히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북 특사단이 이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네. 김정은 위원장 간의 메시지를 이제 서로 상호 전달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긍정적이다, 뭐 여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진도가 갑자기 좀 빨라졌습니다. 네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한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 양쪽을 대표하는 수석 협상가, 치프
니고시에이터가 네네. 돼달라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게 청와대 쪽에서 이제 밝힌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면서 남긴 메시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것을 이제 김 위원장에게 이제 전달을 한 거고요. 네네. 김 위원장도 미국에 전달해달랐던 메시지가 있었다 그럽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신뢰는 변함이 없다. 네.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특히 두 번째 발언 관련해서는 2020년 이라고 하는 비핵화 시간표를 처음으로 제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또 뭐 한미 동맹이 약화한다거나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것은 종전선언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발언도 했다라고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김 위원장이 특히 이제 신뢰를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반응을 보였죠. 네네. 트위터에 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 네네. 우리는 함께 해낼 것이다라고 하는 글을 또 올렸습니다.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가서 이 폼페이오 장관 방북으로 이어져야 지금 이제 모든 게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인가요? 그 타임지 표지 모델로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더 니고시에이터 이런 제목으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치프가 되셨네요. 칩 니고시에이터가 되신 거네요. 수석 협상가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협상가. 됐네요. 네.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에서 지금 한 식품업체 제품을 먹은 학생들이 식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풀무원 계열의 유통 전문 판매업체 풀무원 푸드머스가 이제 공급을 했고요. 제조사는 따로 있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체 W1F&B가 만든 우리밀 초코 블라썸 케이크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네. 이걸 이제 급식으로 이제 공급을 한 거고 부산, 경기, 경남, 전북 이렇게 6개 지역 22개 학교에서 이 식중독 의심 환자 한 1,009명. 이게 어제 오후 5시까지 이제 파악한 그 기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문제가 된 제품이 이제 이달 한 5일 정도까지 지난달부터 이제 공급이 시작이 돼서 이달 5일까지 6,211박스 정도 네네. 생산이 생산이 돼서 전량 이게 풀무원 푸드머스로 공급이 됐고 이게 전국에 152개 급식소로 납품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향후 피해자가 더 지금 확인돼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지금 그 1차 검사 결과는 살모넬라 균이 검출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식약처가 유통 판매를 잠정 중단시킨 그런 그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제조사 W1F&B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로부터 이 해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식품 안전관리 기준 인증까지 받았다 그래요. 2016년에. 그래서 이거 인증 관련해서도 지금 부실 인증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좀 논란도 일고 있는데 역시 식품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란이 원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좀 일각에서 나오고 있긴 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고온에서 익힌 제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단 제조한 이후에 포장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균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식품 자체보다 그 이후에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요.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는데 결과는 조만간 나오겠죠. 봐야 되겠습니다. 부동산 값이 들썩이고 있다고 얘기가 많은데요. 신규 택지 후보지 공개한 것에 대한 책임지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위원회 위원직을 사퇴를 했어요. 네. 쌍끌이도 모자라서 지금 당까지 나서서 이 부동산 가격을 더 부추기느냐. 글쎄 말입니다. 이런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 5일 이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제출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료를 인용해서 이제 공개를 한 이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규 주택 공급지역 8곳 공개했는데 거기에 본인의 이제 지역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더욱더 논란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들썩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 오히려 지금 정부 그리고 정치인들이 나서서 막 더 부추기는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론이 많이 이제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해명 자료까지 내놨고요. 국토부도 이거 외부 유출
문건 외부 유출 관련해서 엄중히 판단하고 있다 이러면서 감사에 지금 착수할 조짐입니다. 예. 국회 이제 국토위도 이제 12일에 회의를 열어서 긴급 조사하겠다 이렇게 좀 나섰고. 네네. 이렇게 되니까 신 의원이 그러면 나 국토위원직 사임하겠다. 예. 이렇게 지금 얘기가 진행이 된 건데 부동산 정책은 특히 휘발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언 하나하나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게 너무 지금 한 건 위주로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사람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네, 밤사이 들어온 뉴스였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이었습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상도 유치원 건물이 갑자기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주변에서 신축 빌라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인근 주민들 모두 대피해서 다행히 다친 분들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련해서요. 지난 봄에 사고 현장을 직접 실사했던 분이십니다. 서울시립대 이수건 교수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상도 유치원 건물이 이제 지하 1층, 지상 3층까지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어느 정도 기울어진 상태입니까? 지금 완전히 붕괴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5개월 전에 그 상도 유치원에서 자기네가 위험하다고 군열 아마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네네. 제가 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제가 가서 봤었습니다. 예. 근데 굴착하는 게 한 그때는 50% 정도 돼 있고 지금은 한 80% 정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굴착 공사가. 근데 그때는 바로 밑에까지는 굴착하지 않았는데 이 지질 밑에 굴착하는 거 보니까 그 지역이 위험한 편마음인데 가산동하고 똑같습니다. 일주일 전에 딱 무너진 거 보니까 편마음에는 그 단층이 있거든요. 단층이 무너지게 위험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는 이제 밑에까지 굴착을 하게 되면은 가시설을 제대로 해놓고 해야지 그냥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리포트까지 써줘가지고 제가 어떤 관계기관하고 이걸 협의하라고 제가 리포트까지 써줬습니다. 딱 그 얘기 써 있습니다. 잘못하면 위험하다 굴착하게 되면 붕괴된다는 게 써 있습니다. 예. 근데 교수님 그러면 이번에 이 사태는 비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후유증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이 아프면은 술 먹으면 죽을 수 있지만은 건강하게 되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리 원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비가 촉진했던 것뿐이지 이미 붕괴될 요인이 있었는데 제가 말하는 거 제가 뭐 설계를 어떻게 변경했는데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상황으로 보니까 일반적으로 만만하게 보고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지질로 보고 생각하다가는 이게 무너지겠다는 생각이 제가 딱 들었어요. 저희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바로 가산동도 똑같은 겁니다. 금천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편마음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균열난이 10일 전에 봤는데 저는 5개월 전에 봤는데 그동안에 뭐 했나요? 제가 보기에는 구청이나 시청이나 국토부 이런 사람들이 좀 문제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걸 주민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이렇게 궁극적으로 붕괴까지 되지 않습니까? 네. 자, 주변에서 빌라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하는데 그 영향도 있었다고 봐야 합니까? 빌라 공사요? 바로 굴착 공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바로. 근데 부실한 굴착 공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뭐 가산동이나 똑같습니다, 여기는. 아까 무슨 폭우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종의 촉진이었지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줬던 사안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5개월 전에 그 밑에를 지질 보고 붕괴를 예측해서 제가 글씨로 써줬겠습니까? 자, 이게 지금 목격자들 말에 따르면은 갑작스럽게 천둥 소리가 나면서 기울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전조 증상 같은 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나요? 막 소리가 나죠. 부러지는 것처럼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전조 증상이 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금이 가다가 무너질 때는 갑작하게 무너지기 때문에 사실 피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막 아마 가산동하고 너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이렇게 세월호 나고 나서 국민안전처 생기고 나서 이렇게 하는데 조직이 만들 게 아니라 밑에 국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위험하게. 근데 그거를 왜 사전에 정부에서 그거를 왜 수렴해가지고 조치를 제대로 안 지켜주는지. 자, 그러면요, 교수님. 5개월 전에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이미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자, 그럼 지금까지고요.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그 세월호가 나고 나서 우리 사회가 지금 바뀐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세월호가 준 교훈은 제가 잠깐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각 분야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산사태 화재 마찬가지인데 그 각 분야의 현장에 있는 국민들은 잘한다. 위험하니까 실감이 나니까요. 그분들이 이게
어떤 주축이 되셔가지고 예. 다 같이 공동으로 우리 재난안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자체에서 만들어가지고 네네. 그러면 그 전문가들도 그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람들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즉 시스템이 부족한데 그걸 개인적으로 양심에 맡기고 공사나무는 그 실무자들의 몇 명 잡아놓고 하는 건 네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 희생양만 만드는 거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인재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사전에 좀 예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울시대 이수건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한동안 잠잠했던 정계 개편이 탄력받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른미래당 당대표로 손학규 대표가 선출되면서 더욱 그러는 것 같습니다. 손 대표는 정치권의 대표적인 야권발 정계 개편론자이죠.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두 당과 모두 연결돼 있는 분이신데요. 바른미래당의 이상돈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손학규 대표 새로 선출된 것은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잘된 건가요? 네, 제가 뭐 잘됐다 뭐였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네네. 네. 물론 그 차세대 정치인이 그 대표가 되는 게 제일 좋겠죠. 네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뭐 그런 인물들이 우리 한국 현재 상황에서는 어디 공간에 자유 없는지 뭐 이른바 뭐 올드보이라고 말하는 네네. 뭐 그런 분들이 당대표가 됐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게 뭐 현실이라고 봐야죠. 네. 네. 자, 정계 개편 이야기가 뭐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민주평화당의 유성엽 최고위원은 뭐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으로 간 사람들은 가고 나머지 중도개혁 지향의 당을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의원께서는 같은 구상이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 뭐 제 자신이 특별한 뭐 그런 생각을 갖고서 뭐 무엇을 하겠다 뭐 이러기보다는 네네. 요새 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유성열 최고위원도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서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한국당으로 갈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예, 예.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민주평화당에서 뭐 많지는 않지만은 네네. 한두 명 정도 또는 두세 명 정도 뭐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네네. 얘기가 좀 있습니다 사실. 네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나머지 이 사람들이 어디도 그 어떤 양당보다는 그래도 제3의 길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의원들이 중심으로 두 정당이 합쳐보게 되면은 네네. 이른바 제3지대 정당으로서 다음번 총선에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뭐 이런 기대와 의지가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보면은 당이 똘똘 뭉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자면요. 판문점 선언 비준 국회 비준 문제 놓고 보면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이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협조하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뉘고 있다고요. 분당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근데 분당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네. 스스로 분당하는 건 쉽지 않고 상당한 외적인 좀 요소가 있으면은 네네. 좀 바깥으로 이제 끌려 나가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보겠죠. 네네. 네, 사실 뭐 거기에는 과거 새누리당 출신이고 바른미래당에 몸담고 있는 유승민 의원 등등은 몇 사람은 자신들 중심으로 개혁적인 보수 통합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예, 예. 근데 저는 그게 이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그 세력이 너무 약합니다, 현재로서는. 네네. 그래서 그러나 다만 뭐 내년 말 총선을 앞두게 되면은 뭐 한국당에서 예. 진정한 쇄신과 개혁, 이건 항상 좀 총선을 앞두고 발생하는 것이죠. 네네. 뭐 진정한 쇄신과 개혁의 움직임이 있으면은 유승민 의원 등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에 몸담고 있는 의원들이 네네. 힘을 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유승민 의원이 바라는 대로 바른미래당 중심으로 과연 개혁적 보수 통합이 될 수 있겠냐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는 그것은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적 보수 통합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네. 이런 거명되는 분들을 보면은 하태경,
이준석 지금 말씀하신 유승민 전 대표도 그렇고 이렇게 돼서 손학규발 정계 개편으로 제3지대가 형성이 된다면 뭐 가정법입니다. 된다면 이 의원께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저는 제 문제는 일단은 뭐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저는 현재 그 상임위원회에서 1등 뭐 현재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건 좀 두고 보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떻습니까? 함께 가는 건가요? 글쎄요. 그걸 뭐 제가 언급하기는 좀 그런데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뭐 어느 쪽에서도 좀 같이 하기를 좀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 전 대표 쪽도 그렇고 또 뭐 유성여 최고위원의 경우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보면은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원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찍었는데 다들 활짝 웃는 표정들이었는데 한 분만 그 웃지 않고 있다 해가지고 왜 웃지 않고 계시죠? 누구죠? 이현주 의원이시네요. 뭐 이런 식의 멘트와 함께 방송에 나가는 걸 저도 봤는데요.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적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정계 개편이 좀 본격화되면은 가장 먼저 좀 움직이는 그런 의원들이 아닐까 뭐 이런 해석들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뭐 그런 해석이야 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래서 지금의 어떤 정의당을 뺀 4당 체제가 굉장히 잠정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 그러면은 지금 정의당을 제외하고 두 정당 큰 두 정당과 정의당을 제외하고 제3, 제4의 정당으로서는 다음번 이 총선에서 과연 당선자를 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좀 위기감이 있죠. 이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무소속, 뭐 무소속은 뭐 몇 분이 계십니다만 손금주 이용호 의원 같은 분들 다 합치면은 대략 한 뭐 46명 안팎 이렇게 제3지대가 형성이 될 수 있고 교섭단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거는 다 합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렵다고 보시는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의원 숫자보다는 새로 만들어지는 가정을 해서 탄생하는 제3지대를 추구하는 정당이 새로운 인물들을 갖다가 얼마나 흡수해서 다음 총선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내느냐 그거지. 뭐 현재의 의원 숫자는 20대 국회까지 아닙니까? 그것은 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20대 국회 얘기도 뭐 말씀하시고 그랬는데요. 그 민평당하고 정의당 측에서 그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 있지 않습니까? 이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계 개편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도 있을까요? 저는요 선거제도 개혁을 전제로 하고 나서 그런 새로운 정당 얘기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제3 새로 태어날 제3 지대를 추구하는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희망하고 있으면은 사실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제시하고 자신들이 모든 걸 던져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 그런 각오를 보여야지 자기들한테 유리한 선거제도를 만들어내라 그러면 뭘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그 진정성이 느껴지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선거제도 개혁은 여러 가지 그 아젠다 중에 한 개지 이거를 제일 먼저 조건으로 내걸고 이걸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슈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소득주도 성장론 뭐 여전히 가장 많은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여당도 이 정부 기조에 좀 힘을 더 실어주겠다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해찬 대표가 최근 뭐 국회 연설을 통해서 또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최저임금을 좀 인상을 해서 좀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좀 소득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경제가 나아진다는 것인데요. 사실 최저임금은 그 당시 물가 또는 생활비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 시간당 이만큼은 급여를 받아야겠다는
그런 제도지. 예. 뭐 이것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요? 네네.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은 그런 원래의 취지로 해석을 해야지. 네.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은 소비가 증가해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는 저는 좀 치열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네네. 다만 우리는 그 원래 취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저임금 노동자층이 취약하니까 예. 임금을 어느 정도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보다는 좀 더 높게 인위적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인상을 하고 그 인상분의 상당한 부분을 정부가 세금으로 보완하겠다. 이런 네네. 것이 현재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아닙니까요? 그래서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는 이 제도가 원래의 목적에서 그쳐야지. 예. 이걸 중심으로 해서 경제 성장을 주도한다는 것이 저는 그게 가능하게 한 것인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네. 역시 성장을 이끄는 것은 이제 개혁을 근간으로 한 산업이고 네네. 역시 산업은 그 혁신과 민간 투자가 이끄는 것이지 과연 그 최저임금은 원래 이 문제와는 좀 취지가 다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고용 상황 관련해서 연말까지 믿고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기다려달라는 그런 주문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신 거군요, 그럼. 이제 연말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일종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게 불과 뭐 1년여 만에 해소가 되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경제 구조 개혁은 공공 분야부터 선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은 민간은 경제 상황, 사회 변화에 따라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른바 좀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으면 민간은 스스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공공 분야는 이게 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 분야 개혁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은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뭐 과거 영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든 간에 그것도 남미에서는 또 성공했다는 나라들도 보면은 공공 분야 개혁을 해야만 그것이 민간과 발맞춰서 이른바 이제 개혁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저는 그래도 그런 부분이 좀 현 정부한테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에서는요. 최근에 그린벨트를 풀고 물량을 확대해서 집값을 잡겠다. 이 부분을 놓고 찬반 양론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요, 추석 전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집값 문제로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에서 정부 대책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경실련의 부동산 국책사업감시팀의 김성달 팀장을 연결해서요, 관련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수요일 여당의 이해찬 대표가 연설을 통해서 공급 확대론 이걸 좀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이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문재인 정부 이후 정부가 이제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집값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오히려 올해 들어서부터는 이제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며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정치권, 언론 등으로 이렇게 확대된 모양새였거든요. 네네.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와 집권 여당이 해법을 제시한다고 한 건데 결국은 이 과거에 실패한 공급 확대 대책을 들고 나온 것이 문제인 거죠. 예. 과거에 실패했다는 그 이야기는 예전에 2005년 8.3.1 대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자, 그 당시. 네네. 네. 네. 참여정부 때도 그 이제 집값이 2000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에 집값이 상승한 것이 참여정부에도 계속 반영이 되면서 계속 집값이 상승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때는 수도권이 그랬죠. 네네. 네. 그때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의 또 요구가 있었고 정부가 계속해서 대책을 발표했는데 8월에 발표한 대책이 정부가 이제 투기는 끝났다 하면서 8.3.1 대책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그 대책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위례 신도시의 추가 건설을 통한 공급 확대책이 주요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1년 후에는 다시 또 송파, 김포, 파주 등 이 신도시에 대해 개발 밀도와 용적률을 더 높여서 공급을 더 늘리겠다는 또 대책을 발표한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러한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이후로 오히려 주변 지역 땅값이 상승했고 지금까지 봤을 때 집값 안정이 이루어진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네. 오히려 경실련이 분석해 보니 지금 판교 같은 경우로 입주 10년이 된 상황입니다. 네네. 근데 판교에서만 지금 19조 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개발이익이 어디로 갔냐 그러면 공기업 또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 또 입주한 입주민들에게 서로 나눠 가진 그런 구조로 나타났는데 이런 신도시 개발이 판교뿐 아니라 뭐 마곡, 위례, 광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그 발표 나는 내용들 보면 물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지금 공방이 뜨겁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기승전 해제로 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문제를 경실련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예, 저희는 지금 그린벨트는 수도권의 허파, 심장 이러한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네. 서울이라는 곳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상징적이고 중요한 자원인데요. 네네. 그런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고 과거의 어떤 공급 확대책에 문제가 있는 게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그걸 개선하지 않은 채 또다시 공급 확대를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했다. 네네. 지금은 그린벨트 해제를 얘기하시면서 땅값을 들썩거릴 것이 아니라 네네. 어떻게 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제도의 어떤 전환점을 찾는 것이냐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박원순 시장이요. 물론 입장을 바꾸긴 했습니다. 하지만 용산 여의도 개발 얘기 나면서 집값이 뭐 다 올랐고 오른 다음에 다시 또 그것을 철회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비판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고요. 정책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를 뭐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지요? 그 정책의 내용이 결국은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정부가 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고 박원순 시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정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것이 집값을 낮출 것인지 아니면 집값을 띄울 것인지 투기 세력들은 이미 그 내용을 보면 다 안다는 겁니다. 그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들로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것이 그 값싸고 질 좋은 아파트 공급을 위한 투명한 분양 원가 공개 또는 강력한 분양가 상한제 아니면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보유세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네네. 지금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에는 그런 것들을 신용을 내거나 생색만 냈고 오히려 이번에는 박원순 시장의 그런 개발 확대책 또는 공급 확대책이 나오니 이 시민들뿐 아니라 투기 세력들은 당연히 이 정부가 이 집값을 잡을 게 아니라 떠받치거나 더 띄울 것이라는 강한 시그널을 이 투기 세력들한테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것이 당연히 집값으로 반영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그 박원순 시장의 용산 개발 전후로 서울 아파트값을 조사해 보니 적게는 뭐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씩 오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또한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가 평균 한 채당 1억 원이 오른 거로 나타났으니 결국은 아파트 전체로 확대면 그게 한 150조 원의 규모이거든요. 그만큼의 불로소득을 발생시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실제로 보면은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은 뭐 현실인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정부가 규제를 한다고 발표했을 때 그 타이밍이 집을 살 타이밍이다 이런 아주 굉장히 시니컬한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최근에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가 저희 프로에서 분양 원가 공개를 강조했어요. 이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경실련은 그 참여정부에서부터 이 집값이 거품이 많았고 그런 비싼 집값이 주변의 집값을 상승하면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가 공개를 얘기했었고 그거는 경실련뿐 아니라 국민들 전체적으로 지지하는 원가 공개 정책이었는데 이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의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에 값싸고 질 좋은 아파트가 계속해서 곳곳에 공급되는 지속적으로 곳곳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요. 네네. 지금과 같은 분양 원가가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건설사들이 아파트 원가를 부풀려도 소비자를 속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싼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되면 결국은 또 주변 집값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원가 공개가 매우 중요하다. 네네. 그리고 원가 공개가 이루어지면 이 투명한 행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건설업계와 이 관료의 고질적인 유착관계도 근절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그 파리 대책 이후에 투기 수요는 누른 것 아니냐라는 그 주장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지금의 집값 상승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네네. 여전히 건재하다. 그리고 정부가 자꾸 그들에게 그러한 신뢰를 주기 때문에 이게 건재하다. 이건 정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예. 부동산 시장 지금 얘기할 때마다 보면은 결국엔 수도권의 문제이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많은데 말이죠. 공급 중단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앞으로 어떠한 시장에 영향을 좀 주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은 집값이 떨어지거나 미분양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거는 그 이전에 또 지방에서도 투기가 생기면서 발생한 무분별한 개발 사업의 하나의 폐해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미분양이나 집값 하락을 걱정해서 또 다른 규제 완화책으로 나온다면 지방에도 다시 투기 수요가 일어날 것이고 네네. 그것이 또 수도권까지 영향을 주면서 수도권 지방 모두가 집값이 상승하고 양극화에서 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네네. 지금 필요한 건 수도권의 2천만 서울 시민의 수도권 시민의 어떤 주거 불안을 책임지는 이 수도권 내 집값 거품 제거를 통한 양극화 해소가 지금은 더 중요하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지금 집값 거품 제거한다는 얘기를 좀 해 주셨는데 이게 공급 확대론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대안을 어떤 식으로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공급 확대라는 것이 저희가 매우 무책임이다라고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과거식 잘못된 정책을 하나를 바꾸지 않은 채 또다시 공급 확대를 얘기하기 때문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네네. 지금 필요한 건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값싸고 질좋은 공공주택이 나와야 합니다. 네네. 그런 값싸고 질좋은 공공주택이 시장에 나오려면 아까 말씀드린 원가 공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공공주택도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을 소비자에게 분양하거나 아니면 건물도 소비자에게 임대하는 이런 공공주택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그러한 주택 공급이 지금 필요하다. 그게 토지의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토지 공개념 원칙에도 부합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예전부터 경실련은 토지 공개념 정책 아이디어를 계속 제공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시장의 그 논리하고 마주쳤을 때 실현성 문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 충분히 확산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주신다면 어떻게 주시겠어요? 예, 문재인 정부도 올 초에 개헌 얘기를 할 때는 토지공 개념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셨고 그거를 헌법 개헌안에 넣어놓기도 하셨습니다. 그건 더 강화돼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부동산이라는 것이 한정된 토지 자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불로소득을 개인이 다 가져가는 것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 네네. 그런 원칙을 반드시 좀 재정립해 줄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을 투기 상품화하는 그런 정책들은 지금 전환을 해줘야지만 이게 이 정부에서도 주택이 투기가 아니라 사는 공간이라는 인식으로 재정립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신규 주택 공급지가 관련해서 말이죠. 벌써부터 정부에서 이 발표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대상지가 어디냐 이거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고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이제 그 딸값이 들썩거린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관련해서 그 소속 신창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토위원회 위원직도 사퇴를 했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 이 정책의 혼선을 빚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좀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것들이 정부가 정책을 미리 알고 말고의 문제는 이미 그거를 아는 분들은 정보는 다 빠져나가면 예전부터 반복돼 왔습니다. 네네. 중요한 건 어떤 개발 정책을 가지고 누가 알고 모르고의 문제도 차단해야 되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개인에게 불로소득을 가져가지 않는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과거와 같은 토지를 강제 수용한 토지를 다시 개인에게 팔거나 건설사에게 팔아서 그 안에서 불로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차단하는 것이 네네.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공공택지 개발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하는 그런 네네. 노력들이 정부에서 나와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이게 1년도 채 가지도 못하는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비판이 정말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국책 사업 감시팀이시잖아요. 자, 네. 이 부분을 앞으로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끌고 나가야지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정부가 처음부터 이 5년 내 목표, 집값에 대한 목표를 밝히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5년 집권하시는 동안에 서울의 집값이 얼마나 비싸니 뭐 반값이면 반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또는 그래서 주택을 투기 상품화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내 정부에서는 그런 원칙들이 강하게 성립될 것이다라는 걸 먼저 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예. 그걸 실행시킬 수 있는 분양가 공개나 후분양제 또는 보유세 강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반드시 마련하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그거를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계획을 밝히셔야 이 정부에서는 더 이상의 투기가 용납되지 않는 거라는 믿음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다. 저도 이렇게 보고요. 그런 네네. 노력들을 좀 해주셔야 될 바랍니다. 자, 지방하고 서울을 차등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지방과 서울을 차등한다기보다는 네네. 지방에서는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면 이것들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업계가 무분별하게 사업계획을 추진하다가 생긴 일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과거에도 그렇지만 국가가 나 공공이 사들이면 됩니다. 하지만 비싼 값으로 사들일 것이 아니라 원가 수준의 원가의 적정 이윤에 사들이면 되는 거고요. 네네. 그걸 가지고 공공주택으로 다시 국민들에게 저렴한 값을 되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집값이 안정된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 섣부른 규제 완화로 갈 것이 아니라 네네. 지금은 시장 원리가 아니라 주택을 공급자가 아니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관점 하에서 풀어야 할 거는 풀어야겠지만 지금은 그럴 타이밍은 안 되는 거죠. 그게 또 수도권에 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의 지방에 대해서는 섣부른 개입보다는 놔두고 수도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실련의 부동산 국책사업감시팀 김성달 팀장이었습니다. 2부 마치고요. 8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